자, 그러면 그 파일을 좀 띄워주시고 그리고 발표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박흥식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 정책학회 첫 세션에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드릴 이 주제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내 연구에 대한 답을 주는 기존 이론이 부족할 때, 이제 사례 분석과 근거 이론 접근법 이렇게 했는데요. 근거 이론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거 이론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남용, 오용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방법론을 사용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제가 수행했던 연구를 중심으로 이 근거 이론의 좀 기본적인 내용과 또 적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질적 방법 연구는 양적 방법 연구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좀 많은 그 연구자들 간의 소통이 좀 많이 필요한 이런 방법이라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신 연구 주제, 지금 수행하고 계신 연구 주제들에 대한 말씀을 조금 앞에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중분들에 조금 맞추어서 이 내용이나 방법, 이 전달하는 방법을 조금 커스터마이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없는 분야만 제가 계속 말하는 건 조금 효율적이지 않아서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제가 어려운 질문 같은 거 전혀 안 합니다. 지금 청중분들께 그냥 여러분들 하고 계신 연구나 관심 있으신 부분들 조금 말씀 공유해 주시면 저희 오늘 이 세션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혹시 듣고 계세요? 최민호 선생님 혹시 지금 듣고 계십니까? 강진영 선생님 혹시 듣고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진영입니다. 예, 저는 안녕하세요. 교육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관심 있는 주제는 교육이고 그중에 세 분은 환경 교육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만 제가 좀 적어 놓겠습니다. 환경 교육이요? 네. 환경 교육. 그러면은 전공 분야가 어떻게 되시는 거지요? 저는 전공 자체가 이제 환경 교육이고요. 그중에서도 환경 교육 정책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 교육 정책이요. 네. 그러면 지금 과정이 박사 수료한 상태입니다. 박사 수료시군요. 네. 네. 죄송합니다. 환경 정책이 어느 기관에서 지금 되고 있죠? 그 환경 정책. 주로 이제까지는 환경부에 환경교육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주로 진행이 됐었고요. 최근에 이제 탄소 중립 이슈가 부각되면서 교육부 내에서도 환경교육 정책들이 이제 진행되고 법이 이제 만들어지려는 추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 선생님 지금 재학 중이신 학교도 환경교육학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군요. 네,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교육 협동과정 소속입니다. 서울대 협동과정이시군요. 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최민호 선생님 들리시나요? 최민호 선생님 혹시 지금 김구나 선생님도 지금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혹시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아까 강진영 선생님처럼 짤막하게 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김근아이고, 김근아 펜실베니아 주립대 행정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시민 참여에 대해서 가장 큰 흥미를 느끼고 있고, 석사 논문도 그와 관련해서 썼고요. 그렇습니다. 네.
시민 참여 관심 있으시면 현재 지금 펜스테이트에서 저기 행정학 전공 중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아, 감사합니다. 지금 거기 몇 시인가요? 지금 미국에 계신가요? 아, 예. 지금 저녁 9시 30분 조금 넘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고맙습니다. 최민호 선생님 혹시 들리세요? 네, 뭐, 그, 지금 연세대학교라고 이제 로고 떠 있는 분이 계신데, 성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들리십니까? 예, 뭐, 그 참가자분들이 더 뭐 추가되는 대로 제가 또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시간 할애해서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또 이 들어와 계신 분들의 레벨도 제가 조금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박사과정 분들이 좀 많으신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아카데믹 리서치 분야로도 좀 신경을 써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여쭤보게 됐습니다. 실례를 무릅쓰고 여쭤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아마 궁금하신 사항이 좀 많이 있으실 텐데 그때그때 질문을 주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질문 잊어버리시기 전에 말씀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 연구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석사과정을 이제 석사과정을 마치고 이제 박사과정 진학을 할 때 박사과정은 사실 컴퓨터 시뮬레이션 전공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중에서도 이제 시스템 다이내믹스 전공으로 전공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과정을 밟으면서 제가 궁금하게 된 연구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연구 질문이 여기 이제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그 성공이나 그 실패의 역설적인 특성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것이 제 연구 질문이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 연구 질문을 가지게 된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만, 뭐, 여러분 지금 재학 중이신 학교에서도 다 경험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과정이 힘들지 않습니까? 과정도 힘들고, 그리고 저는 상당히 나이가 들어가지고 공부를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제 직장 생활을 멈추고 다시 석사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한 게 그때가 벌써 35이었거든요. 제 나이로. 35에 다시 석사도 시작하고 박사도 이제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 또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패가 꼭 나쁜 것은 아니더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공도 꼭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니더라.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공과 실패의 역설적인 특성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이 대답을 좀 스스로 하고 싶었는데, 기존에 있는 이론 체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위험 관리나 위기 관리 같은 기존 이론들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물론 기존 이론에서도 많은 답을 제공합니다만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것에 대한 답을 조금 찾아보고 이것에 대한 그 탐색적인 연구를 좀 해봤는데 저도 그렇고 제 지도 교수님도 그렇고 이건 시뮬레이션으로 답할 수 있는 연구 질문이 아니다라는 그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거의 부전공격으로 양적 방법론에서 이제 질적 방법론을 이제 추가해서 이 소위 이 근거 이론 방법론도 같이 부전공격으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 질적 방법론을 쓰게 된 이유는 여기 맨 아래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새로운 개념, 새로운 변수, 새로운 범주, 새로운 차원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할 때 질적 방법론을 많이 씁니다. 어, 제가 그 참여하신 분들께
질문을 가끔 드릴 텐데요. 이 질문은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고요. 지금 하고 계신 연구에 있어서 그 경험들을 조금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들을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진영 선생님, 김강현 선생님께서 그 정보를 공유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신뢰를 무릅쓰고 말씀을 좀 여쭐게요. 강진영 선생님 혹시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네, 그 혹시 강 선생님 주로 쓰시는 연구 방법론이 어떻게 되시죠? 저도 양적 연구 방법론 주로 쓰고요. 계량 경제 쪽 하고 있습니다. 아, 계량 경제 하시는군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김가은 선생님 경우에는 어떠세요? 어떤 방법론 주로 쓰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비교 사례 분석 아,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비교 사례 분석 하시는군요. 네, 네. 네. 그래서 두 분께서 조금 약간 상이한 방법론을 쓰고 계신데, 이제 계량 방법론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계량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리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수리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는 그 수리 데이터를 잘 모았다는 얘기고, 그 잘 모았다는 얘기는 그 변수가 뚜렷하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매저하고 싶은 그 변수가 뚜렷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변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어떤 안정된 변수가 있을 경우에 계량 방법론을 쓸 수 있는데 그런 안정적인 변수가 없는 경우에는 계량 방법론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리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질적 방법론을 써서 새로운 변수를 찾는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번 이제 이 사례를 한번 공유를 해보면 여러분 많이 아시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시죠. 이제 새로운 접착제 개발을 담당하고 계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신제품의 접착력이 신제품을 만드셨어요. 신제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당초의 기대보다 못 미친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이제 굉장히 많은 종류의 대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실패했는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에 집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대표적으로 위험 관리자분들이세요. 리스크 매니저들이 어떤 실패가 있으면 왜 실패했는지 원인 파악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 어떤 그 프로젝트 전에도 사후에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실패의 원인 파악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험 관리자라고 하고요. 근데 위기 관리자, 크라이시스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패가 일어난 이후에 어떻게 이것을 수습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위기 관리자들이 대부분 하는 일은 대외적인 사과문을 발표하든지 또는 또 협력 업체들한테 양해를 구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이미 일어난 실패를 수습할 것인가 여기에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례는 실제로 3M 회사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3M 회사는 조금 다른 어프로치로 이 문제에 접근을 했습니다. 이 3M은 이 접착력이 기대 못 미친 이 신제품을 포스트잇을 만드는데 이제 활용을 한 겁니다. 너무 강한 접착력이 있다면 사실은 포스트잇이 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오히려 접착력이 어중간하기 때문에 너무 약하지도 않고 너무 강하지도 않고 접착력이 어중간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포스트잇이라는 상품으로 이렇게 발전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M은 이 포스트잇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이런 프로젝트 중간에 일어난 실패들을 재고찰해서 새로운 상품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재주가 좋은 회사입니다. 이제 굉장히 많은 회사들, 그 혁신적인 회사들이 이런 어프로치를 활용을 하고 있죠. 다음 기업들의 한번 공통점을 생각을 해보면 코닥, 노키아, 왕 컴퓨터라고 있죠. 이제 좀 세대 제너레이션 높으신 분들은 아시는 그 메이커인데 왕 컴퓨터, 그리고 블랙베리도 많이 알려져 있죠.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기업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크게 성공했던 기업입니다. 근데 성공했던 기업이라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그 성공이 이제 지속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 성공이 지속되지 못하고 이제 주저앉은 기업들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것은 그 조금 전에 보여드린 케이스 1하고는 조금 많이 다른 사례입니다. 정반대의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실패한 이후에 꺾여서 이제 좀 이렇게 주저앉은 회사들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들 아는 상식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속담일 수도 있고요. 괴로움 뒤에는 기쁨이 있다. 또 위기는 기회다. 실패는 발명의 어머니다. 또 승자의 저주,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영어 표현에서는 Lottery Winner's Curse라고 복권 당첨자의 저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복권 당첨자들을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통계적으로 그 이후에 행복 지수가 계속 유지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 예상보다. 그래서 그것을 Lottery Winner's Curse라고 하는데 그런 승자의 저주도 있습니다. 또 이제 성경 말씀인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이런 속담들이나 격언들이 있습니다. 근데 속담이나 격언 여러분 이제 우리 석사 박사과정 그 교육 과정 중에서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특히나 행정학 경우에 행정학이 속담의 학문이냐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행정학이 많은 그 연구를 거쳐서 그 레슨들을 정리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공유를 하는데 그 레슨들이 과연 속담 수준인 거냐 과연 격언 수준인 거냐 이제 그걸 넘어서야 된다라는 게 이제 행정학의 이제 주요 그 문제의식 중에 하나거든요. 속담이란 거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얘기지만 굉장히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과학적인 그 명제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의 명제로 쓰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한 명제들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일반적인 교훈으로 이제 바꿔보면 먼저 실패는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를 가르쳐 준다. 또 성공보다 실패에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또 실패보다 성공이 더 해로울 수 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뭐 지금 제가 여기 써놓은 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많은 경영학자들 또 사회과학자들이 그들 논문이나 또 여러 가지 그 글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제 공유를 하는 그런 레슨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것조차 이 명제들조차 사실 충분히 더 구체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과학 명제라고 하려면 주장하려면 좀 더 구체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 이런 역설적인 상황에 임기응변적으로 대처를 많이들 하는데요. 혹시 화학 원소 주기율표 같은 여기 밑에 보시는 표처럼 화학 원소 주기율표 같은 실패 관리 또는 성공 관리의 그 프레임워크 이론 체계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이제 학문적인 그 연구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화학 주기율표 우리 중고등학교 때 화학 주기율표 이제 외우느라들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일단 외워놓고 나면 여기서부터 그 이 화학 각 엘리멘트들 간의 조합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좋은 솔루션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화학 주기율표 같은 엘리멘트 아주 그 베이직한 엘리멘트들을 찾을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소위 실패 관리의 DNA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 또는 성공 관리의 DNA를 찾아볼 수 있을까? 이것이 중심적인 그 연구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방법론을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on the same page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적 방법 연구 방법론과 양적 연구 방법론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정리해 놓은 이 각 방법론의 특징이 대체로 그렇다는 것이지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대체로 질적 연구 방법론은 이런 특징들이 있다. 양적 연구 방법론은 이런 특징들이 있다.
대체적인 이제 특징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우선 질적 연구 방법론의 인식론이나 철학을 한번 살펴보면 구성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성주의라는 건 뭐냐면 현실 세계의 어떤 현실이라는 것이 이미 존재하는 어떤 고정된 현실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사람의 해석에 의해서 재구성될 수 있다. 이런 철학이거든요. 이런 구성주의가 질적 연구 방법론의 기본적인 철학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양적 연구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신실증주의라고 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좀 펜을 쓰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집중하기가 오랜 시간 동안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 말 그대로 그 리얼리티는 저 너머에 있다. 어떤 고정된 리얼리티가 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액츄얼 리얼리티를 다만 발견하는 것뿐이다. 그게 이제 실증주의적인 접근이 되겠고요. 그래서 질적 연구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구성주의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현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종류의 변수를 발견하는 것에 이제 목표가 있다면 양적 연구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는 변수를 활용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질적 연구 방법론은 이제 텍스트나 여러 가지 비계량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양적 연구 방법론은 계량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아마 가장 큰 이 두 방법론 간의 차이는 분석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질적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출발이 이제 데이터, 이제 관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현실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새로운 컨셉을 발견하거나 새로운 주제를 발견하거나 현실을 새롭게 정의하고 묘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질적 방법 연구론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컨셉, 새로운 주제, 새로운 이 묘사들 간에 이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그 패턴을 찾고자 합니다. 이 패턴이라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패턴을 시그니피컨트한 패턴을 찾으면 그거 자체가 이제 띠오리나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띠오리나 모델이 뭐냐라고 만약에 저에게 누군가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significant pattern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유의미하고 significant and consistent pattern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유의미하고 어떤 안정적인 그런 패턴이 있다면 그것을 theory 또는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반면에 양적 연구 방법론은 질적 연구 방법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theory나 모델을 이제 검증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띠오리나 모델이 있으면 그 안에 요소들, 띠오리나 모델이 있다는 얘기는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릴레이션십이나 많은 명제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명제들이 이제 가설 형태로 만들어져서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관찰을 다시 하고 데이터를 모아서 이 모델이나 띠오리를 확증하거나 아니면 또는 디스프루브 하거나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전형적인 양적 연구 방법론인데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좀 강진영 선생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제 경험하신 이제 경험을 좀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있는 질문은 제가 절대 던지지 않기 때문에. 강진영 선생님 듣고 계시죠? 네, 듣고 네,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연구 페이퍼 작업 중이신가요? 아니면 구상 중이신가요?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작업 중이세요. 혹시 주제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은 기시장제와 가치평가 쪽으로 CVM 방법론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주요 변수들이 어떻게 되시요? 주요 변수들은 인구 통계학적 특성 관련된 변수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CVM 방법론에서는 이렇게 비드라고 하는 제시 금액이 주요한 변수입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제시 금액, 그러니까 네. 이 사실은 머니터리 밸류들, 그러니까
금전적인 밸류들이 이제 들어가는 변수들이 있고 네, 맞습니다. 인구 통계학적인 이 변수들이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으로 이 아까 말씀하신 모니터리 밸류들의 특성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서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사실은 그래서 아까 강 선생님 말씀에 양적 방법 연구를 쓰신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강지현 선생님 지금 연구 그 진행이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양적 연구 방법론도 앞단 챕터는 문헌 조사, 문헌 연구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문헌 연구라는 것 자체가 사실 질적 연구 방법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강 선생님 이제 제 질문은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적 연구 쓰시는 그 분들도 앞단에는 거의 모든 경우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한 이 문헌 연구를 하게 됩니다. 기존 문헌에 어떤 이 연구들이 있었으며 내가 관심 있는 변수들을 어떻게 다뤄왔는가들을 많이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통해서 사실 양적 연구 연구하시는 분들은 모델이나 띠우레를 이미 만들고 시작을 합니다. 이미 이제 강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미 모델이나 띠우레가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시는 부분은 그 띠우레나 모델을 이제 새로운 그 데이터를 구해가지고 컨펌하거나 디스컨펌 하시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거의 모든 양적 방법 연구들도 출발은 질적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변수를 찾고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검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도하는 우리 학생들만 봐도 아마 여러분 그 경험에서도 그러시겠습니다만 나는 질적 방법 연구할 거야. 나는 양적 방법 연구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한 이후에도 그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거는 질적 방법 연구를 안 할 수 없구나. 이런 깨달음들을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론의 특성이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연히 서로 다른 차원에서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다른 차원이란 얘기는 병립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병립 가능하다, 그 병존 가능하고 병용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거 이론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 이론은 이제 질적 방법 연구의 그 서브 메서드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요즘은 질적 방법 연구하고 근거 이론을 거의 같은 축에서 놓고 말씀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질적 연구 방법론이 연구하시는 분들의 상당수 많은 분들이 근거 이론을 활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근하 선생님 제가 조금 말씀 여쭤도 될까요? 네네. 네, 지금 우리 비교 사례 분석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례 분석 연구 방법론이 이제 대표적인 또 질적 연구 방법론인데 거기에 있어서 혹시 사례들을 몇 개 정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비교하시는 것으로? 지금 쓰려고 하는 작업 중인 논문은 그냥 하나의 사례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네네. 네. 네. 석사 논문 때 썼던 것이 두 지역 간의 비교였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사례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단일 사례를 깊이 연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복수의 사례를 비교해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요즘은 이 질적 방법 연구 중에서도 근거 이론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 잠시 좀 소개를 드리면 글레이저라는 분하고 스트라우스라는 분이 1967년에 책을 하나 이제 쓰시는데 이런 제목의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이 근거 이론의 창시가 되는 그 저서 중에 하나다라고 보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레이저와 스트라우스가 근거 이론의 창시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엔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시하셨다기보다는 개념화하셨다고 쓰는 개념화했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거 이론이라는 어프로치 자체가 제 생각에는 태초부터 있어 왔거든요. 모든 연구자들과 이제 리서처들과 이 깊이 생각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거 이론이라는 어프로치를 이미 사용해 오셨지만 이것에 근거 이론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이걸 개념화하고 컨셉츄얼라이제이션을 명확히 하신 분들이 글레이저와 스트라우스 이 두 분이실 뿐이지 근거 이론은 사실은 예전부터 있어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거 이론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인간 본능, 본성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 본능적인 그 지적 그 활동 중에 하나가 근거 이론 어프로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질적 연구 방법론의 대표적인 방법론 중에 하나로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창시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 방법론이 공식화되거나 표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변형된 방법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좀 여담인데 이 두 분이 창시하신 이후에 글레이저 선생님하고 스트라우스 선생님이 사이가 안 좋아지셨다고 해요. 안 좋아지신 이유 중에 하나가 글레이저 선생님의 그 어프로치와 스트라우스 선생님의 어프로치가 그 이후부터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레이저파, 글레이저 학파, 뭐 스트라우스 학파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뭐 분파가 생길 정도로 조금 이렇게 같은 근거 이론이지만 많이 달라졌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통찰, 새로운 개념, 새로운 변수, 새로운 차원들을 발견하고자 할 때 근거 이론이 사용됩니다. 근거 이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샘플링인데요. 샘플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샘플링, 양적 방법론의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연구 시작 전에, 데이터 컬렉션 이전에 이미 n 값을 정해놓고 들어가거든요. 몇 개를 이제 몇 개의 샘플 사이즈를 정해놓고 들어가는데, 근데 질적 방법 연구, 특히 근거 이론 같은 경우에는 n 값, 그 샘플 사이즈를 미리 정하지 않고 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발견 지향적인, 탐색 지향적인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몇 개의 샘플이 필요한지 사전에 특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샘플을 모아서 분석하면서 더 이상 새로운 통찰이 출현하지 않을 때까지 그걸 이제 이론적인 포화라고 부릅니다. 그 theoretical saturation point라고 부르는데 이론적 포화에 이를 때까지 자료 수집과 분석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연구 주제에 따라, 연구 질문에 따라서 10개의 그 샘플을 모아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수백 개 이상의 샘플을 모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후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 이론의 이 방법론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이 절차, 근거 이론의 절차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우선 이론적인 표집, 그러니까 샘플링을 합니다. 근데 샘플링의 특징이 이제 이론적인 표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비확률적인 표집이죠. 그러니까 확률표고 확률 표시 방법은 랜더마이제이션, 무작위 방법을 쓰는 건데 근거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표집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purposive sampling, 그러니까 이제 그 의도적인 샘플링, 또 편의 추출, convenience sampling, 그리고 snowball sampling이라고 하죠. 그 인터뷰를 하고 그 사람한테 소개받아서 다른 사람하고 서로 소개받아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점점 커지는 스노우볼 샘플링, 이런 샘플링들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다 이 공통적인 특징은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랜더마이제이션, 랜더마이즈드 샘플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집 그 샘플링을 하면서 점점 많이 그 데이터가 쌓여가면서 내용 분석을 하고요. 그 내용에서 나오는 체계적인 패턴을 찾아서
코딩을 합니다. 이제 코딩에 이제 그 유닛이라고 단위라고 한다면 어떤 컨셉을 새로 찾아서 코딩하거나 어떤 새로운 변수를 찾아서 코딩하거나 새로운 범주를 찾거나 새로운 차원을 찾거나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패턴을 찾으면서 코딩을 계속 해나갑니다. 이런 코딩이 쌓여 나가다 보면 결국은 모델, 이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찾은 그 개념들은 그 실패에 어떤 타입들이 있느냐, 실패를 이용하는 그 목적들은 무엇이 있느냐, 또 이것을 통합하면 어떤 프레임워크가 나올 수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을 이론적 모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살표가 이렇게 양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 세 가지 절차가 양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샘플링, 그리고 코딩, 그리고 프레임워킹, 이 세 가지가 계속 반복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이론적 포화에 이를 때까지 이 세 가지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근거 이론의 어떤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겠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널에 퍼블리셔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양적 연구 방법론은 내가 이미 그 계획한 샘플만 다 모아서 이제 통계 처리를 하면 내가 어느 정도 타임라인을 그려볼 수 있는데 근거 이론을 쓰시는 분들은 이게 언제 샘플링이 끝날지, 코딩이 끝날지, 이론적 모형 구성이 끝날지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조금 많이 받으시는 편입니다. 양적 방법 연구 쓰시는 방법에 그 분들의 스트레스는 좀 다른 형태죠. 그 내가 기존에 그 만들었던 이론을 모델을 이 데이터가 백업하지 주지 못할 때, 유의미한 p-밸류가 안 나올 때, 이럴 때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데 근거 이론 쓰시는 분들은 조금 다른 성격의 스트레스를 좀 받으십니다. 실패 관리, 성공 관리 연구 과정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스테이지로 이루어져서 이제 그 연구가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일단은 2차 자료를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2차 자료를 활용해서 소위 개방 코딩이라고 하거든요. 개방 코딩이라고 하는 거는 미리 어떤 코딩의 그 띠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열린 코딩입니다. 그러니까 탐색적으로 코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케이스를 모은 그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문화, 뭐 도시적인 면, 또 경제, 산업적인 면, 또 심지어는 뭐 그 문학적인 그런 데이터도 많이 모았고요. 군사 전략적인 그 케이스, 그리고 자연과학 케이스, 그리고 또 정치, 정책, 정부 케이스, 심지어는 이제 문화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케이스들로 많이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건 업데이트가 안 되네. 현재는 이제 500개 이상의 이제 그 케이스들이 이제 모인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론적인 그 포화가 언제 이루어졌느냐라고 이제 보면 데이터를 모으면 모을수록 새로운 그 통찰이 발견이 됩니다. 새로운 변수나 새로운 차원이나 새로운 패턴이 발견이 되는데 처음에 케이스를 모을 때는 별로 눈에 띄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쌓이고 이제 제가 또 이 케이스를 바라보는 눈이 좀 이렇게 성숙함에 따라서 새로운 인사이트들이 발견이 됐고 한 케이스를 250개 정도 이상 모았을 때 그때 이후에는 거의 이론적 포화에 이르렀다라고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연구 질문이 뭐냐에 따라서 이론적 그 포화 상태가 뭐냐 이게 결정이 되긴 하는데요. 제가 가진 연구 질문에 한해서는 이론적 포화가 250개 정도 이상을 모았을 때는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케이스를 모은 이유는 250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이론적 포화가 됐지만 혹시 모르는 새로운 인사이트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데이터를 케이스들을 만날 때마다 모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에 있어서는
아까는 개방형 코딩이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 스테이지부터는 좀 선택적인 코딩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2차 자료를 활용한 건데요. 2차 자료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것처럼 케네디 스쿨에서 운영하는 그 케이스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케이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저는 전공이 정책 행정학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이 비영리 이 관리와 관련된 non-profit 케이스가 122개가 있었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요. 근데 122개 중에서 내 주제하고 관련이 있느냐를 따져서 40개를 추려냈고요. 그 중에서도 이것이 정말 그 사례들, 각 policy 도메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 사례들이냐, 이것을 기준으로 17개를 다시 추려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례들 안에서 내가 대답하고자 하는 그 실패관리, 성공관리의 질문들을 대답할 수 있는 클루들이 분명히 있느냐, 이것들을 기준으로 다시 12개의 케이스로 이제 좁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기관들이 최종적으로 샘플링된 표집 기관들인데요. 뭐 레드크로스, 적십자부터 굉장히 많은, 사실 인터내셔널 그 조직들이 거의 다입니다. 여러분 뭐 들어보신 조직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는 1차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스테이지 1하고 2에서는 2차 자료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생생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가 이제 대표적인 1차 자료 이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 아까 강 선생님 말씀하신 그 양적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1차 자료라고 한다면 이제 직접 모은 그 양적 데이터, 예를 들면 뭐 우리 센서스나 또 여러 가지 경제 데이터, 직접 모은 데이터, 또 서베이도 그 리커트 스케일을 활용한 서베이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1차 자료 방법론이 되겠죠. 저는 이제 질적 방법 연구이기 때문에 인터뷰 방법을 써서 1차 자료를 모았고, 그것을 이론적인 코딩, 이제 이 이론적인 코딩이라는 거는 그동안 발견해 놓은 것들을 좀 더 컨펌 하거나 디스컨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코딩입니다. 샘플링 프레임은 제가 이제 그때 그 오거나이저로 참여했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미국 뉴욕주에 있는 비영리 조직들의 그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 모인 분들, 참석자분들의 그 명단을 제가 확보를 해서 그분들께 혹시 인터뷰 참여 의사가 있으신지를 물었습니다. 인터뷰 참여 의사가 있으신지 물어서 거기 참여 의사가 있다라고 응답 주신 분들을 찾아가서 최종적으로 11개의 그 비영리 조직의 CEO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된다면, 일단은 그 각 인터뷰 대상이 되는 그 조직들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좀 먼저 했어야 됐습니다. 세컨더리 데이터를 모아서 각 조직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것에 이어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인터뷰는 오픈 엔디드 퀘스천, 개방형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개방형 질문을 던진 이유는 이 인터뷰이들이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프레임워크에 갇혀서 대답하지 않고 그분들이 자유롭게 응답하실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던졌습니다. 개방형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 여러 가지 또 추가 질문들도 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론적인 코딩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패턴들을 이제 확증을 하고, 그것을 다시 제가 정리한 내용을 인터뷰이 분들께 보내가지고, 제가 정리한 내용이 말이 되나요? make sense 합니까? 이 피드백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이분들께서 맞다, 내가 말한 내용이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컨펌들을 해주셔서 그 시점에서 연구가 마무리가 되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자료를 그 인터뷰에 활용했던 기관들의 특성들을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여러 도메인의
그 기관들을 이제 인터뷰를 했고요. 또 연도 이제 그 역사, 그 각 기관의 역사들도 굉장히 좀 다양했고, 그리고 연 매출, 그 연 엑스펜디처, 연 매출, 연 비용 얼마나 지출하는지, 연 지출에 대해서도 이렇게 통계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질적 연구 방법론 그리고 이것을 활용한 절차들을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후부터는 제가 실제로 그 연구했던 실패 관리 그 방법, 그 모형의 내용, 그리고 성공 관리 모형의 내용, 이 부분들을 조금 소개를 드릴 텐데, 이 부분들은 뭐 이론적인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 케이스라서요. 조금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시점에서 조금 잠깐 멈출까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커멘트 있으시면 조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네. 김근아입니다. 네네. 네. 그 근거 이론 스테이지 1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데이터 컬렉션이 이론적 포화에 이를 때까지 한다라는 걸 이제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거를 듣고 이제 제가 생각난 거는 그걸 통해서 코딩을 하고 변수를 만들고 네. 패턴을 파악하고 프레임워크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듣기에는 메타 분석이나 네. 시스터매틱 리뷰랑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들릴 맞습니다.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근거 이론이라는 것과 아니면 저희가 아는 메타 어널리시스나 아니면 네. 시스테매틱 리뷰랑 차이가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 말씀하셨네요. 제가 지금 김 선생님 말씀하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근거 이론이 요즘은 거의 질적 연구 방법론은 근거 이론하고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활용들이 많이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메타 분석하는 이유는 기존에 있는 리터러처들이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내가 이제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면에 있어서 메타 분석 자체가 근거 이론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터매틱 어널리시스도 바로 그 차원에 있어서 시스터매틱 어널리시스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패턴, 컨시스턴트한 패턴을 찾는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 용어의 차이일 뿐이지 나도 내가 새로운 그 emerging insight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이제 계속 사례를 모으고 분석을 하니까요. 그런 이유에 있어서 저는 용어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지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질적 방법 연구하시는 분들 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글레이저하고 스트라우스 이 두 선생님의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이 두 분이 근거 이론을 같이 창시하셨는데 서로 다른 방법, 그 구체적인 차원에 있어서 다른 방법론을 조금 주장하셔서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후대에 다른 후대의 연구자들이 이 논쟁을 살펴볼 때는 소모적이고 필요 없는 논쟁이었다라는 의견들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현의 차이일 뿐이지 실제로는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양적 연구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용어나 방법론의 표준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별로 이론의 여지가 없는 방법론이나 이런 절차들이 많이 있는데 질적 방법 연구는 그런 면에서 좀 취약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방법론, 같은 절차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다른 용어를 쓰기 때문에 이거 다른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런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도 질적 연구 방법 하시는 분들이 그 스트레스를 받는 그 꼭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적 연구 방법 쓰셔서 만약에 저널에 투고하시게 되면 아마도 그런 느끼실 겁니다. 그 심사하시는 분들이 심사평을 보내주시는데 심사평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왜 이런 방법론을 쓰고 이 개념을 썼느냐 이제 이렇게 묻는데 사실은 바로 내가 하고 싶었던 방법론이 방법이 그 심사해 주신 분이 지적하신 바로 그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용어의 차이 때문에 방법론 자체가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질병방법 연구에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들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코멘트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뭐 오늘 성공관리, 실패관리, 오늘 방법론 세미나이기 때문에 이 성공관리, 실패관리 그 모형의 내용보다는 이쪽 방법론 쪽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또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10초만 좀 기다렸다가 말씀 없으시면 그 다음 네.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예, 강 선생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마 놓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이론적 포화라는 것을 케이스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쌓아서 만들어 가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A라는 케이스에서 발견하는 어떤 이론적인 내용이랑 B라는 케이스에서 발견하는 이론적 내용을 일종의 개념화 시키면서 같은 차원으로 이렇게 묶어가는 과정이 그럼 다음 단계에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개념이라는 말씀하셨고 차원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두 가지가 유사하면서도 굉장히 다른 부분인데 왜냐하면 개념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그 내용 설명드리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기본적으로 강 선생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 새로운 개념, 새로운 차원 이런 것들을 새롭게 발견해 나가면서 더 이상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차원이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이제 진행한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컨셉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아예 소개를 좀 드려야겠네요. 그 내용을. 실패관리 모형들을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익히 아는 재밌는 사례들만 좀 모아봤습니다. 이제 한번 보시면서 이 사례들을 보시면서 한번 실패 관리의 패턴들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한 8개 정도의 사례가 있는데요. 뉴욕시 사례가 뉴욕시에 이제 관광 가시면 거기 이제 하이라인이라고 있습니다. 하이라인이 뭐냐면 뉴욕 맨하탄 안에 굉장히 오래된 철로가 있거든요. 예전에 맨하탄은 공장지대였기 때문에 그 공장에 이제 화물들을 운송하기 위한 철로가 맨하탄 중심가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맨하탄에 이제 공장가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 철로가 이제 버려졌었거든요. 근데 이 철로를 이제 철거하고 뭐 새롭게 재갱신하려면 너무 많은 돈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철거하려고 했던 계획을 바꿔서 이 하이라인이라는 새로운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하탄 혹시 이제 코비드 이제 풀린 다음에 한번 그 관광 가보시면 하이라인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벤치마킹한 게 서울역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 서울 7017인가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벤치마킹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서울 뉴욕시 하이라인 사례가 하나 있고요. 2차 대전 중에 그 미국과 영국이 소련하고 이제 협력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하고 영국은 잠재적으로 이 라이벌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진영이 이제 손을 잡았던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나치라는 공통 적에 대항하기 위해서 서로 적들끼리 손을 잡은 거죠. 그래서 나의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요.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 뭐 이건 너무 잘 아는 부분입니다만 미국과 소련이 우주 경쟁할 때 아시는 것처럼 맨 처음으로 우주에 나갔던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리 가가린이었는데 사실은 나사 관계자들이 증언하기를 맨 처음 우주에 나갔던 게 유리 가가린이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가 먼저 달에 갈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먼저 우주로 나갔으면 실제로 미국이 먼저 우주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늦어져서 그 사이에 구소련이 비집고 이제 유리 가가린을 먼저 우주에 보냈는데
유리 가가린이 먼저 우주에 나간 덕분에 나사가 그러니까 이 내셔널 시큐리티 문제가 된 거거든요. 국가 안보 문제가 돼서 나사가 이 아폴로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단 1달러도 깎이지 않고 그대로 승인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나사 관리자들이 이제 얘기하기를 우리가 처음으로 우주 나가는 그 경쟁에 진 덕분에 우리가 먼저 달에 갈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혹시 유도 그 우리 이제 올림픽이나 이런 그 저기 경기 보시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유도 매니지먼트라고 있습니다.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이제 나왔던 그런 아티클인데 유도 매니지먼트가 뭐냐면 유도가 다른 격투기하고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복싱이나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이제 그 쳐서 쓰러뜨리는 게 그 위닝 그 시큐릿인데 그 유도 같은 경우에는 쳐서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몸무게를 역이용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사실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넘어뜨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중심만 무너뜨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하는 것을 이제 유도 경영, 유도 매니지먼트라고 많이들 부르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와 아이폰 4S.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서 약간 그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과연 실패와 성공의 그 조작적 정의가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Operational definition이 뭐냐. 이제 제가 조작적으로 정의한 바는 예를 들어서 사람의 경우에 사람이 완전히 죽거나 완전히 굉장히 그 장애에 이제 시달리게 되거나 불치병에 걸리거나 이런 경우뿐만 아니고 또 기업의 경우에 완전히 그 문을 닫거나 도산을 하거나 꼭 이런 토털 로스라고 하죠. 토털 로스 경우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현실, 그것을 모두 이제 실패라고 오퍼레이셔널 데피니션을 했습니다. 성공은 그거하고 반대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티브 잡스 아이폰 4S 말씀드리다 말았죠. 스티브 잡스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아이폰 4S가 이제 시장에 출시가 됐는데요. 아이폰 4에 이어서 아이폰 4S가 엄청나게 많은 그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이폰 그 팬들로부터. 왜냐하면 아이폰 4하고 아이폰 4S 사이에 별로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혁신이냐, 애플의 혁신은 다 어디 간 거냐 이런 식으로 많이 비판을 받았는데, 근데 공교롭게 아이폰 4S가 그렇게 집중 포화를 받는 그 시점에 스티브 잡스가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애플이 사실은 좀 스티브 잡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아이폰 4S를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유작으로 선전을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스티브 잡스 돌아가신 이후에 아이폰 4S의 세일즈가 급등을 해서 지금 아마 아이폰 4S 사시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 주고 사셔야 될 겁니다. 애플이 굉장히 야같죠. 그런 그 강점이자 약점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트잇은 말씀드렸고요. 몇 년 전에 코카콜라의 새로운 CEO가 이제 취임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취임하시자마자 직원들한테 던진 일성이 make mistakes였습니다. 실수해라 였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짐작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카콜라 저만 해도 생각해 보면 근래 몇 년 동안 예전에 신제품이 나온 거를 거의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코카콜라가 자신의 이제 성공이 안주했다라고 새로운 CEO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더라도 새로운 도전을 좀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make mistakes 이런 일성을 던졌는데 우리가 많이 아는 그 사례들 몇 가지를 이제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케이스들을 이제 발견해 나가다 보면 이 케이스 안에 숨어 있는 실패 관리의 요소는 뭘까, 또 성공 관리의 요소는 뭘까, 이제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실패 관리 모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모형을 좀 설명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조작적 정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패는
나의 목표나 기대보다 열등한 현실 상태, 또 성공은 목표나 기대보다 우월한 현실 상태를 가리키고요. 이거는 사전에 있는 데피니션이 아니라 저의 조작적 정의입니다. 그 실패 관리는 실패의 이로운 점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이용하는 방법. 성공 관리는 성공의 해로운 점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막는 방법. 이렇게 조작적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강진현 선생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좀 부분적인 그 답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케이스를 모으면서 발견한 패턴들이 있는데요. 크게 가장 큰 두 가지 이 디멘션 차원은 첫 번째는 실패의 유형입니다. 어떤 유형의 실패들이 있는가. 그래서 어떤 게 우리가 모자랄 때 실패했다고 느끼고 어떤 게 넘칠 때도 실패했다고 느낍니다. 이제 그 가장 큰 대표적인 얘가 이제 홍수거든요. 물이 부족해도 가뭄으로 그 어려움을 겪지만 물이 너무 넘쳐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물이 넘쳐도 이제 그걸 실패라고 여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근데 모자람과 넘침 이 두 가지는 다 크로스 섹셔널입니다.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그 실패 그 유형들이고 크로스 타임 그 어떤 긴 타임 호라이즌을 기준으로 보면 비일관성도 우리는 실패라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 안정적이지 못하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까 비일관성일 때, 어떤 게 비일관적인 특성을 가질 때도 실패라고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디멘션은 실패를 활용하는 용도, 실패를 어떤 용도에 활용하는가인데요. 첫 번째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실패를 통해서 뭔가 배울 수 있다. 이거는 뭐 너무나 많이들 아시는 상식입니다. 근데 이제 케이스를 모으다 보니까 배움이라는 것만으로는 다 커버가 안 되는 다른 용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실패를 활용해서 뭔가를 지킬 수가 있고 또 뭔가를 바꿀 수가 있고 또 해로운 것을 막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이로운 것을 끌어들일 수가 있고 또 어떤 그 이로운 것들끼리 해로운 것들끼리 상호 보충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크게 6가지의 용도, 실패의 용도와 3가지의 실패 유형. 그래서 이렇게 그 프레임워크를 보면 여기 각 셀이 각각의 실패 관리 방법을 나타내는데 크게 보면 16가지의 방법론이 있더라. 실패를 이용하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해서 살펴볼 것이 뭐냐면 그럼 16가지 이외에는 없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정리되어 있는 16가지는 다시 얘기하면 아키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원형들입니다. 원형들이고요. 다시 얘기하면 DNA들입니다. 그러니까 DNA라는 거는 그 하나하나 요소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의 컨비네이션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패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 방법들은 이 16가지의 조합들로 대응이 되더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원형을 찾고 싶었고요.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실패 관리의 DNA를 찾고 싶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강지현 선생님 질문 주신 부분, 그럼 과연 이론적인 포화라는 게 어떤 그 포인트를 말하는 것인가? 제 프레임워크 첫 번째의 경우에는 실패 유형의 차원에서 그리고 실패의 용도의 차원에서 이 3가지, 6가지가 제가 그 다다랐던 세츄레이션 포인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 선생님 혹시 제가 질문에 조금 대답이 됐을까요? 아니면 좀 더 네, 조금 약간 제 의문을 덧붙여보면요. 예를 들면 네네. 지금 모자람 넘친 비일관성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사후적으로 네네. 교수님께서 도출하신 걸 텐데 네네.
그럼 이거는 이렇게 사례들을 묶다 보면은 네. A 방식으로 묶어보고 B 방식으로 묶어보다 보니까 네. 모자람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이 방식을 묶는 적절한 키워드다. 이런 식의 연구자의 판단으로 이렇게 네. 만들어져 가는 과정일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용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지킴인가, 바꿈인가, 배움인가, 막음인가, 끌어들임인가,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말씀하셔서 생각이 나는데, 아까 제가 글레이저하고 스트라우스의 싸움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 주셔서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레이저하고 스트라우스 이 두 선생님이 싸우시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글레이저 선생님은 연구자가 사전에 케이스를 모으고 분석하기 전에 연구자가 사전에 어떤 선입견이나 사전에 갖고 있는 프레임워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의세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프레임워크나 컨셉이나 베리어블은 케이스를 모으면서 자연적으로 나와야지 연구자가 미리 갖고 있는 거에 끼워 맞추면 안 된다. 이런 주의세요. 근데 스트라우스 선생님은 조금 다릅니다. 스트라우스 선생님은 연구자가 케이스를 모으면서 어떤 그 새로운 컨셉이나 디멘션이 도출될 수 있지만 그게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 중간에 연구자가 어떤 새로운 컨셉을 창안할 수 있다. 어떤 새로운 디멘션을 창안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세요. 그 두 가지 입장을 한번 대별해 보면 이렇습니다. 글레이저 선생님은 말하자면 바텀업 어프로치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귀납적인 어프로치가 강합니다. 인덕티브 어프로치가 강합니다. 사례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 이런 입장입니다. 사례들이 말할 것이다. 연구자는 개입할 필요 없다. 사례들이 말하도록 하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버텀업이라고 한다면 스트라우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탑다운 어프로치가 조금 있습니다. 물론 스트라우스 선생님도 근거 이론 주창자이기 때문에 바텀업이 기본이지만 스트라우스 선생님은 탑다운 어프로치도 허용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연역적인 방법도 가미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만들 때 이 두 가지 어프로치가 다 사용이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렇게 케이스를 모으다가 보니까 이런 세 가지 유형의 실패 유형과 6개의 용도들이 발견이 됐는데 예를 들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예를 들면 다른 셀들은 다 케이스로 채워졌는데 이 부분 케이스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프레임워크는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 케이스는 찾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purposive 샘플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발품을 팔고 이제 인터뷰도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이 비어있는 공간에 대한 케이스들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디덕티브, 그 연역적인 방법론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근거 이론 활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마도 이 두 가지를 다 활용하시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는 근거 이론이 귀납적인 방법론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이 핵심으로 하고 있지만 연역적인 방법론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바로 스트라우스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서 근데 요즘은 글레이저 선생님보다 스트라우스 선생님 어프로치를 따라가는 연구자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통계 처리한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스트라우스 선생님 방법론을 이용하시는 분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글레이저 선생님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강 선생님 혹시 제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16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6가지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려워서 이거는 저한테 나중에 부탁을 주시면 제가 이메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메일 통해서 말씀 주시면 저희 이 파일을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16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16가지를 만드니까
그 지도 교수님이나 다른 제가 이제 여러 그 학회들을 돌아다니는데 그 학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16가지가 너무 많다 그러시더라고요. 16가지를 어떻게 주기율표 외우듯이 다 이제 외워서 이걸 활용하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줄여봐야겠다. 더 줄일 수 있는 모형이 있을까? 그래서 시간을 좀 더 쏟게 됐습니다. 더 줄인 방법론을 이제 소개를 드리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4가지 형태로 다시 한번 추려봤습니다. 4가지 형태로 추려봤는데 4가지 형태가 하나씩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박차라는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박차 방법, 측면 공격 방법, 재평가 방법, 재설정 방법 이렇게 다시 추릴 수가 있더라고요. 박차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얘는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입니다. 이 미국이 이 소련의 그 우주 경쟁에서 소련이 앞서 나갔던 거를 오히려 역이용해서 아폴로 프로그램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먼저 우주에 나갔으면 우리는 결코 달에 먼저 갈 수 없었다. 그 증언처럼 이게 박차 예가 되겠고요. 재평가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잇이 바로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을 한번 그 가치를 재평가해 보니까 새로운 상품을 만들 수 있더라. 유도 경영 같은 경우에는 측면 공격이 되겠습니다. 내가 상대편을 쓰러뜨려야 되는데 펀치로 쓰러뜨리려고 했는데 그게 영 잃지 않으니까 상대방의 몸무게를 역이용해서 측면 공격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스티브 잡스와 아이폰 S는 재설정이 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제 병이 드셨을 때 스티브 잡스가 이제 사실은 그 병을 고치기가 어려워서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이었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아이폰 4S의 사이즈를 연결시켰던 그 목표를 재활용한 그런 재설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 도중에 아마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전공이 정책 행정입니다. 학부, 석사, 박사가 다 정책과 행정학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사례는 거의 다 그 정책이나 행정학은 좀 거리가 먼 사례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저의 난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연구 질문은 있는데 그리고 제 전공은 정책 행정인데 정책 행정 분야에서는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를 발견한 모으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정책 행정 전공하시는 선생님들, 교수님들, 박사님들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 케이스 모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정책 행정에서 실패라고 낙인 찍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그 케이스도 실패라고 말하지 않고요. 성공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더 그 데이터가 많은 비즈니스 분야나 다른 분야에 조금 이렇게 눈을 조금 돌려서 비즈니스 스쿨에 있는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이쪽 비즈니스 도메인에 있는 케이스들을 위주로 연구를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4가지 유형으로 축소를 했는데 또 이제 비판이 좀 있었어요. 그 4가지도 많다. 좀 더 줄여봐라. 그래서 만든 게 이제 마지막 이제 모형인데 3가지 대비 방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패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실패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느냐, 그 3가지로 이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계획된 실패 관리, 두 번째 준비된 실패 관리, 세 번째 임기응변적 실패 관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실패 관리는 상당히 다른 절차들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건 역시 근거 이론 어프로치를 통해서 만들었고 계획된 실패 관리의 예는 스티브 잡스의 죽음과 아이폰 4S가 되겠고요. 왜냐하면 애플은 스티브 잡스의 그 죽음을 미리 알고 있었고 미리 마케팅 수단들을 마련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계획된 실패 관리라고 할 수 있겠고
코카콜라 CEO가 실패하라라고 메시지를 던진 것은 준비된 실패 관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임기응변제 실패 관리는 포스트잇의 탄생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실패가 일어난 훨씬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재평가할 것인지 다시 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임기응변적 실패 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그 실패 관리 모형들을 설명드렸고요. 성공 관리 모형들을 아주 짧게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실패 관리와 관련된 이제 그 연구 질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성공의 부정적인 영향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공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예방이나 조치는 무엇인가? 이것 또한 근거 이론을 통해서 좀 탐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부정적인 영향을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케이스를 모으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차원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왜곡이 될 수 있고요. 성공 때문에 외부 환경과의 그 관계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내부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것은 인지적으로 목표 설정 측면에서 그리고 귀인 측면에서 내부 관계 측면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측면에서 내부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급자나 협력자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 대중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규제자, 경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정적인 영향들이 많이 발견이 됐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 대응 방법을 한번 그 정리를 해보면 한번 그 케이스들을 분석해 보니까 크게 형용사, 명사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형용사들을 한번 집단 분석으로 이렇게 모아 보니까 공통적으로 성공 관리를 잘했던 조직들은 이런 형용사적인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명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이 되더라. 근데 진실한 운영을 하더라. 단순한 목표 설정을 하더라. 객관적인 절차들을 운영하더라.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하더라. 반복되는 절차, 더블 체크 절차들을 마련하더라. 다단계의 의사결정을 거치더라. 그리고 종합적인 시각을 항상 유지하더라. 역설적인 영향을 항상 고려하더라. 그리고 딜레마를 끌어안기 위해서 소위 우리가 음양, 태극기에 있는 음양이지 않습니까? 음양의 어프로치를 항상 견지하더라. 이런 특징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많이들 우리가 활용하는 스왓 어널리시스 있지 않습니까? 수학 분석이 있는데 수학 분석에 이 실패 관리와 성공 관리의 프레임워크를 한번 적용해 봤더니 기존의 수학 분석의 틀이 이렇게 있다면 이것을 여기에 성공 관리와 실패 관리를 접목시켜 봤더니 이렇게 새로운 변수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이것도 아티클로 만들었고요. 이제 마지막 그 슬라이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성공 관리, 실패 관리가 갖는 이론적인 큰 함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위험 관리와 위기 관리는 이미 존재를 하고 있는 프레임워크인데요. 위험 관리는 사전에 실패를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위기 관리는 발생하고 있는 실패를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실패 관리와 성공 관리는 이미 발생한 실패와 성공의 역설적인 영향을 관리하는 어프로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좀 더 철학적이고 세계관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위험 관리나 위기 관리는 어려움을 피하는 것에 방점을 둔다면 실패 관리와 성공 관리는 어려움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 방점을 두는 어프로치다라고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 마치면서 관련해서 그동안 퍼블리케이션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공 관리, 실패 관리에 대한 퍼블리케이션이 이제 좀 감사하게도 SSCI 그 비즈니스 저널들에 좀 실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거를 한국 공문으로 번역을 해서 책을 하나 출판을 했습니다. 실패 관리와 성공 관리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 계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지 마시고요.
책 별로 비싸지도 않은데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Q&A 시간도 좀 고려해서 좀 여기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또 다른 코멘트나 질문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끝인가요? 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장시간 정말 중요한 발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한 18분 정도 남았습니다. 진행하시는 동안 강의하시면서 질문도 받고 그러셔서 이렇게 막 질문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해 주시죠. 제가 먼저 질문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네. 네, 예. 김근아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성공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게, 행정학에서는 실패나 성공, 케이스가 실패한 케이스인지 성공한 케이스인지에 대해서 말하기 어렵지만, 경영학에서는 이것을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행정학에서도 성공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꽤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다른 지자체라든지 다른 국가에서 그거에 대해 벤치마킹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이제 혹시나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그러니까 행정학에서는 이게 딱 성공이다 실패다 말하기 어렵지만 경영학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혹시 그 배경을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데이터 콜렉션을 해야 되니까 행정 정책에서 케이스를 모아야 되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연구 질문 자체가 조금 역설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딛고 이제 다시 업워드로 이제 다시 올라갔느냐, 또 다른 것은 성공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주저앉았느냐, 이런 역설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책 행정학에 있는 케이스들의 많은 경우 이 역설적인 부분을 묘사하기가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특히나 이제 잘 나가다가 주저앉은 사례들은 사실은 많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아주 깊이 들어가서 인터뷰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에 소위 연구 사례의 깊이 면에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좀 자신이 없었습니다. 정책이나 행정 같은 경우는 사례에 책임지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누구를 인터뷰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 콜렉션 면에서도 실패 사례, 성공 사례가 모으는 게 쉽진 않았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대적인 차이입니다. 그나마 경영이나 이 비즈니스 쪽은 그나마 데이터가 많고, 뭐 신문 기사도 매일 나오니까요. 그리고 인터뷰도 좀 더 용이하고, 그래서 데이터 콜렉션 용이성 차원에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저도 최근에는 정책 행정 쪽에서도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김근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례들에 대한 비교보다는 특정 소수 사례에 깊이 있는 연구가 더 어울린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례를 모은다기보다는 몇 개 소수 사례에 깊이 있는 연구가 더 맞는 어프로치가 아닐까, 더 수월한 어프로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추가로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강지현 선생님. 네. 네, 오늘 너무 유익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이 과정 자체를 어떤 일종의 프로그램이나 단계로 하는지가 약간 실질적으로 궁금했는데요. 네. 전에 이제 질적 연구 코딩 하시는 분들 보면 뭐 엑셀 같은 거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조금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 쓰는 분들도 있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일종의 툴을 사용하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잊어버리고 지나갈 뻔했네요. 감사합니다. 그거를 보여드린다는 걸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잠시만요.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이제 데이터 컬렉션 하면서 자료 정리했던 파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파일을 만들었던 건 아니고요.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터를 모으면서 만들었던 파일인데요. 여기 엑셀 파일 보이시죠? 그 엑셀 네, 파일 보입니다. 네, 보이실 텐데요. 여기 굉장히 워크시트가 많이 있고요. 이 워크시트 하나하나 보시면 이제 제가 모았던 사례들을 각 그 컨셉이나 차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그 태뷸레이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모으면서 이런 프레임워크들이 만들어진 거고, 그 만들면서 여기 인덱스라는 워크시트를 보시면 인덱스가 바로 제가 발견했던 그 컨셉이나 또 베리어블이나 차원들을 이제 만든 겁니다. 그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되어 이 인덱스에 있는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theoretical saturation 포인트에 다다랐을 때 정리가 된 그 표들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옆에 frequency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러면 각 베리어블이나 각 차원에 있어서의 사례들의 frequency, 빈도수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정리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썼던 뭐 정리 툴이라고 할까요? 그건 이제 엑셀, 기본적으로 엑셀이고요. 이제 엑셀이 뭐 이런 면에서 굉장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 스프레드शी트보다 더 유용한 툴은 아직은 발견하지 못해서 계속 엑셀을 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제 이메일 주소를 챗에 남기겠습니다. 이 자료를 좀 요청하시거나 혹시 이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이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 다 하셨나요? 제가 링크가 불안전해서. 예, 교수님,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분 질문 받겠습니다. 시간이 아직 한 10분 더 남았네요. 더 없으신가요? 어떤 계기로 이것을 연구하시게 됐나요? 예, 교수님, 아까 어떤 계기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계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재미있는 계기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이제 공부하는 중에 제가 이제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차가 없었습니다. 예, 차 없이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했는데 차가 없어서 너무 불편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제가 차가 없었던 덕분에 운동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걸어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제 이어폰을 꽂고. 그래서 그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제 동기들보다 졸업을 더 빨리 했는데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경험이나 또 이제 신문 지상에서 보는 역설적인 그런 케이스를 보면서 이걸 한번 좀 프레임워크로 정리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 없으신가요? 네. 이제 뭐 시간도 거의 다 돼서 한 분 정도 더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들으면서 참 특별하구나, 새로운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했을까, 아니면 또 이런 문제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있는데 아무도 묻지 않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질 같은 경우는 분석의 단위가 너무 그 조직의 규모라든가
사업하는 업종이라든가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다 다양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하게 심플리파이드 시키는 데 따른 그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조직이 다르면 또 쓰는 용어도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같은 방식으로 또 그때 그 조직에서 발언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데이터 소스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 이제 질적인 연구에서 뿌리칠 수 없는 게 그 연구자의 주관인데, 이런 문제가 다 한꺼번에 들어가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교수님, 그 부분은 정말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의 유닛 오브 어널리시스 자체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샘플링을 할 때 샘플링 데이터 서브젝트가 누구냐도 굉장히 좀 언클리어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참여자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퍼블리케이션 된 아티클이라고 해도 후속적으로 그것에 대한 그 문제 제기들이 굉장히 많은 게 질적 연구 방법의 특징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도 이제 질적 연구 방법이 너무 힘들어서 요즘은 이제 통계를 좀 많이 사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까 질문에 또 정부 쪽은 어떤가 얘기했는데, 정부에서 실패와 성공이라고 그러는 것은 정치적인 자원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여서 거기에 통해서 나온 어떠한 얘기나 기록이나 모든 것들이 반영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질적 연구는 데이터 소스뿐만 아니라 해석도 진짜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동감합니다. 데이터도 얻기가 어렵고, 얻었어도 그 데이터의 진실성 문제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주제고, 지금까지 또 나오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많은 성과도 내고 계셔서 발표해 주셔서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돼서 마치게 되겠는데요. 발표해 주신 이준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15분, 저 빼고 14분인데 참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이 1회의 8분과 회의를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듭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참여분들께도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